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남편이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기 아내를 체포하게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을 뒹굴며 입에 거품을 물고 손발에 경련을 일으키는 와중에 온 가족이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그 순간의 말입니다. 제 남편,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그 남자가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경찰관들에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국에 독약을 탔습니다. 당장 이 여자를 체포하세요.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남편의 눈을, 그리고 승리감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힐끗 쳐다보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제 이름은 서유나, 올해 28살의 약사입니다. 남편 강민준과는 대학 시절부터 연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때 정말 아름답고 낭만적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활기차고 능력 있는 남자였고, 저는 온화하고 분수를 아는 여자였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완벽한 반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사랑이 모든 편견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제가 너무 순진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이신 김영희 여사님은 실망감을 전혀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아들에게 차갑게 한마디 던지셨죠. 약사라고 해봤자 약 파는 장사치일 뿐이지. 우리 집은 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좀 더 격이 맞는 애를 찾지 못했니? 그때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저만을 사랑하고 저와 결혼할 거라고요. 그의 단호함에 저는 감동했고 그가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인내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인 강유진과 함께 살았습니다. 김 여사님은 온갖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옷차림이 촌스럽다, 사교성이 부족하다며 흠을 잡았죠. 약학에 대한 저의 모든 지식은 부인 눈에는 그저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두통이나 콧물로 고생하실 때마다 제가 전문 지식을 활용해 가장 좋은 약을 추천해드리면 부인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양약은 몸에 해롭기만 해. 동네 입구 약국에 갈란다. 거기 약사님이 너보다 경험이 훨씬 많아. 한창 먹고 자랄 나이인 시누이 유진이는 엄마의 비호 아래 저를 괴롭히는데 동참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물건을 제가 망가뜨렸다며 누명을 씌우고는 엄마에게 울며불며 이르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늘 똑같은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해요. 집안 시끄럽게. 저는 참았습니다. 현명한 며느리, 좋은 형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지식을 이용해 온 가족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시아버지를 위해 몸에 좋은 약주를 담그고 잦은 접대로 힘들어하는 민준 씨를 위해 간에 좋은 약을 다렸으며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심신안정에 좋은 허브티를 우려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진심이 통할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압박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저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저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라며 비난했습니다. 여기저기 점집을 돌아다니고 와서는 저 때문에 이 집안의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최근 불면증과 피로를 자주 호소하셨고 양약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것을 알기에 저는 특별히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맥과 처방의 명성이 자자한 노 한의사분께 시어머니를 위한 보약을 한 제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주로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보충하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불신에 대비해
약 처방전을 사진으로 찍고 한의사분과 상담하며 약을 짓는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그 보약으로 향긋하고 영양가 높은 한방 닭백숙을 끓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이 선물이 부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든 닭백숙 한 그릇을 두 손으로 시어머니께 공손히 올렸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 한방 닭백숙을 끓였어요. 이거 드시면 잠도 잘 오고 기운도 나실 거예요. 김 여사님은 닭백숙 그릇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지만 별말 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유진이와 민준 씨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국을 반쯤 드셨을 때까지는요. 갑자기 부인이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부여잡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이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고 손발은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유진이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비명에는 연기와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새언니, 엄마한테 뭘 먹인 거야. 민준 씨도 핏기 없는 얼굴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왜 이래?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극도의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아니에요. 전 그냥 평범한 한방 백숙을 끓였을 뿐이에요. 저는 두려움과 억울함의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평범한데 우리 엄마가 이 꼴이 돼? 민준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는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귓가에는 유진이의 울음 섞인 외침이 맴돌았습니다. 오빠, 빨리 119에 전화해. 아니, 경찰에도 전화해. 저 여자가 엄마를 독살하려 했어. 감옥에 쳐넣어야 해. 그리고 제 남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119가 아닌 112를 먼저 눌렀습니다. 그는 총알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전화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습니다. 주소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뺨은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제 가족이 완벽한 연극을 펼치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악역을 맡은 연극이었죠. 저의 모든 퇴로는 차단된 듯 했습니다. 과연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독약이 든 국그릇 뒤에 숨겨진 진짜 음모는 무엇일까요? 제 인생은 단 한 끼의 식사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에 의해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의 가족들이 통쾌하다는 듯 쳐다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쾅하고 닫히며 저를 좁고 답답한 공간에 가두는 순간 제 머릿속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며느리로 살아온 3년의 기억, 무뎌진 줄 알았던 인고의 세월이 느리게 재생되는 필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국그릇은 시작이 아니라 제 눈물과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이 끔찍한 상황에 어째서 이토록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시댁의 문턱을 처음 넘었던 그날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민준 씨는 대학교에서 4년간 연애했습니다. 그는 경제학을, 저는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활기차고 사교적이어서 늘 주목의 중심에 있었고 저는 조용하고 온순하며 두꺼운 약학 서적에만 파묻혀 지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서로에게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그는
저의 다정함과 지성, 그리고 평온함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면 치열한 사회생활의 경쟁과 계산을 잠시 잊고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사랑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는 그의 가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층짜리 으리으리한 집은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서먹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되실 김 여사님은 우아한 외모와 달리 눈빛이 무척 날카로운 분이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평범한 공무원. 집안의 딸인 저를 마치 상품의 가치를 매기듯 샅샅이 훑어보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으셨지만 형식적인 인사칠에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경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시누이 유진이도 저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낯선 이에 대한 오만한 작은 공주님의 시선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준 씨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우리의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제 진심과 정성으로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아들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대형 제약회사에 입사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민준 씨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집에서 가족들을 돌봐줘. 현모양처가 되는 걸로 충분해. 바깥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저는 제 경력과 꿈을 포기하고 이 새로운 가족을 돌보는데 온전히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약학 지식을 활용하여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단순한 주부가 아닌 가정 전문 약사로 여겼습니다. 영양 균형을 맞춘 과학적인 식단을 짜서 모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풍을 앓고 계신 시아버지를 위해 저칼로리 음식을 연구하고 통증 완화에 좋은 약차를 준비했습니다. 잦은 접대와 음주로 힘들어하는 민준 씨를 위해서는 간 해독제를 챙겨주고 아티초크로 끓인 맑은 국을 준비해 몸을 정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춘기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유진이를 위해 천연 재료로 직접 팩을 만들어주자 아이의 피부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특히 만성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 김 여사님께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부인을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냈습니다. 베란다에 라벤더와 캐모마일 정원을 가꾸어 매일 밤 신선한 허브티를 드실 수 있게 했고 잠자리에 드시기 전 긴장을 푸실 수 있도록 마사지와 지압법도 배웠습니다. 매일 부인의 혈압 수치를 꼼꼼히 기록하고 제 시간에 약을 드시도록 챙겼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며느리로서의 존경심과 진심을 다해 해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헌신에 대한 보답은 무관심과 경멸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제가 한 일을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저를 약 파는 애라고 불렀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양약을 꾸준히 먹은 덕분이라고 했고 잠을 잘 주무시면 요즘 걱정거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은 부인의 눈에 무의미했습니다. 유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팩을 쓰면서도 엄마 앞에서는 입술을 삐죽이며 투덜거렸습니다. 이런 풀떼기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내가 한창 클 나이라서 피부가 저절로 좋아지는 거겠지. 저는 모든 것을 듣고 알았지만 침묵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언젠가 그들이 저의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고 아이 문제에 대한 압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비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제 배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은근한 남역께서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씨 없는 수박이라고 말했고 이 집에 시집 온 것이
집안의 불행이라고 했습니다.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자기 아들은 잘나고 멋진데 애도 못 낳는 아내를 얻었다고 한탄했습니다. 그 수치심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처음에는 저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는 선물이니 조급해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압박 속에서 그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고 저와의 대화를 줄였습니다.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몸에서는 늘 술 냄새가 났습니다. 더 이상 잠들 때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따뜻한 포옹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우리 두 사람 모두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제가 받는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호르몬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여행을 가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부인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행은 무슨 놈의 여행, 돈 낭비야. 애 못 낳는 건 못 낳는 거지. 어딜 간다고 달라져? 부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용한 한의사나 비방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저는 의사의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부인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넌 그저 뜬구름 잡는 이론밖에 모르잖아. 아니면 이 집에 애 낳아주기 싫어서 일부러 안 마시려는 거지? 네. 그리고 그 인내의 정점은 바로 오늘의 한방 닭백숙이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한의사가 처방한 보약이니 분명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이 부인의 화를 풀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저를 감옥으로 몰아넣기 위한 도구, 완벽한 함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경찰차의 답답한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인내, 3년간의 순종은 이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 손으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온순한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더 이상 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게임에서 저는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플레이어가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차가운 경찰차에 앉아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제 마음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명료했습니다. 오늘 그 운명의 한약재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이 뚜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어머니를 위해 바친 모든 정성, 걱정, 그리고 전문 지식의 결정체였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약사로서 저는 누구보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3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저는 항상 제 지식을 활용해 가족의 건강을 돌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했던 분은 바로 시어머니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부인께서는 고혈압 병력이 있으셨고 특히 수년간 부인을 괴롭혀온 만성 불면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시고 낮에는 피곤함과 짜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부인이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부인은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제 미래 아이들의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의 도리로서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인의 수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안전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베란다에 캐모마일, 연자심, 락교 등 다양한 허브로 가득한 약차 정원을 가꾸어 매일 밤 직접 차를 우려드렸습니다. 부인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 머리와 발을 마사지하고 지압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병이 너무 오래되어서인지 그런 방법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인은 여전히 수면제를 자주 복용하셨고 저는 그것을 장기간 남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부작용을 낳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약 일주일 전 부인의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의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셨고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식사 중에 부인은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놓으셨습니다. 내 신세도 참 처량하지. 이러다 불면증 때문에 일찍 죽고 말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인을 위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편견을 생각하면 신경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학, 즉 천연약초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 처방의 생각이 미쳤습니다. 저는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정보를 찾아보고 선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의술과 덕망을 갖춘 한의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떠돌이 약장수가 파는 출처, 불명의 약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마침내 동료의 소개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경희 한의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곳은 한의학계의 거목으로 존경받는 80대 노한의사 박 원장님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꽤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박 원장님께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만성적인 불면증, 고혈압, 몸에 열이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까지요. 저는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치료를 돕는 보조적인 효과만 있는 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약효가 강한 치료제가 아니라 정신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보하며 숙면을 돕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약제 간의 상호작용으로 해로운 반응이 생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부인께서 복용 중인 양약의 종류도 신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원장님은 아주 신중하게 제 말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직접 진맥하지는 않으셨지만 김 여사님의 체질에 대해 하시는 말씀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꼼꼼히 살피신 후 원장님은 직접 약재를 골라 한 첩을 싸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약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면증을 치료하는데 좋은 검게 볶은 산조인, 심장과 비장을 보호하고 혈액을 영양하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용안육, 정신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더하는 원지, 마음의 열을 내리는 연자심 등등. 원장님은 이 모든 것이 귀한 약재이면서도 아주 순해서 마치 고급 약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마셔도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정도라고요. 또한 원장님은 복용량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약은 노인의 체질에 맞게 아주 순하게 조제했네. 특히 닭이나 비둘기 같은 음식과 함께 고아내면 약성이 중화되어 더욱 부드러워질 걸세. 그러니 안심하게 절대로 위험한 부작용은 없을 테니 저는 원장님의 당부를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 붉은 도장이 찍힌 손글씨 처방전도 한 부 받아두었습니다. 거기에는 환자 이름으로 시어머니의 성함이 진단명으로는 신경쇠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부인께서 물어보시면 보여드릴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약재를 손에 들었을 때 제 마음은 가볍고 기뻤습니다. 이것이 제가 시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양가 높은 국. 한 그릇이 지난 세월 동안 부인께서 저에게 가졌던 거리감과 편견을 허무는 다리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부인께서 꿀잠을 주무시고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더 부드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 저는 온 정성을 다해 한방 닭백숙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토종닭을 직접 손질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잡내를 제거한 후 그 귀한 약재와 함께 솥에 넣었습니다. 약초와 닭고기의 모든 정수가 서로 어우러져 맛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풍부한 요리가 되도록 2시간 동안 약한 불에서 정성껏 고았습니다. 뜨끈하고 향긋한 국을 떠서 부인께 드릴 때 제 마음에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마음 외에 다른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정성이 담긴 그 국 한 그릇이 이제는 저를 법정 앞에 세우는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독약을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부인을 해치려 했다면 약사로서의 지식을 이용해 흔적도 남기지 않을 수백 가지의 더 교묘한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드러나기 쉽고 어리석은 방법을 썼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음모가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손이 개입했습니다. 이 차가운 경찰차 안에 앉아 있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합니다. 저는 억울하며 제 결백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차는 파출소라는 간판이 달린 삭막한 회색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용의자 신분으로 법과 처음 마주하는 순간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젊고 엄숙한 표정의 경찰관. 2명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제 약국의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숨막히고 긴장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서류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철제 책상 하나,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그리고 차갑고 하얀 형광등 불빛뿐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좀 더 나이가 많고 이 사건의 책임자로 보이는 한 형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고된 인상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 인적사항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등을 곧게 펴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려 애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공황 상태를 보이는 것은 유죄를 인정하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 와 있는지 압니까? 형사님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시댁 식구들이 제가 시어머니를 해치려고 국에 독약을 탔다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만 압니다. 누명이라 그가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게 누명인지 사실인지는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점심 식사 때 있었던 모든 일을 솔직하게 진술하도록 하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모든 일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 제가 정성 들여 약을 지으러 간 과정, 그리고 국을 끓인 과정까지 저는 과학을 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에 맞게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하소연, 원망은 한마디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울고불고할 때가 아니라 이성을 사용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사님들은 아주 주의 깊게 들었고 손은 수첩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록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제 말을 끊고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하며 제 진술의 허점을 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본인이 약사라고 했는데 그 약재의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복용 중인 양약과 상극인 약재는 없다고 확신합니까? 네, 형사님,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 약재들의 성분에 대해 아주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모두 심신 안정과 보혈에 효과가 있는 순한 약초들입니다. 또한 시어머니께서 복용 중인 약에 대해서도 한의사분께 신중하게 문의하여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약학적으로 볼 때 그 약재들이 그런 급성 중독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 말을 듣고 형사님은 저의 자신감과 지식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의 진술은 기록해 두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려면 병원으로부터 온 음식물, 샘플 감정 결과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보고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젊은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내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기다리게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 동안
밖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연극이 완벽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유진이도 증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들의 모든 진술은 저에게 불리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슬프고 절절하게 불쌍한 늙은 어머니와 악독하고 무정한 며느리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민준 씨의 목소리는 연극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끔 엄하시긴 했지만 며느리를 항상 극진히 아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아내가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생각하고 원한을 품은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아내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손을 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심지어 최근 제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며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몰래 인터넷으로 독성이 있는 식물에 대해 찾아보거나 누군가와 전화로 속닥거렸다는 등 모두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그의 감정적인 연기 덕분에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유진이는 더 심했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며 자기가 부엌에서 저의 수상한 행동을 직접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는데 유나 언니가 몰래 뭘 넣고 있었어요. 너무 수상해서 제가 뭘 넣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참견하지 말라고 소리치고는 방으로 쫓아냈어요. 저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언니가 설마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흑흑, 엄마. 그들 남매의 연극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아내이자 형님에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냉혈한 악당, 악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들으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누명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의 잔인함과 거짓됨 때문에 아팠습니다. 3년간의 부부 생활, 그 모든 추억과 사랑을 그는 자신의 가족의 음모를 지키기 위해 무참히 짓밟고 저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들은 형사님이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탐색이 아닌 의심과 약간의 엄격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씨, 당신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 모두 당신이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그건 전부 거짓 진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진실은 하나뿐이며 저는 과학, 즉 감정 결과가 제 무죄를 증명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태도에 형사님은 약간 당황한 듯했습니다. 그는 보통 용의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 약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익숙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비난의 정면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조사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 시댁과의 관계에 대해 반복해서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명료하게 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심리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평정심을 잃는 쪽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이 아무리 완벽해도 과학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를 저의 비장의 카드가 공개될 순간을요. 밤이 깊어지면서 조사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에게 불리한 진술들을 확보한 형사님은 더욱 엄격한 태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압박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서윤아 씨,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도 아직도 완고하게 부인하고 있군. 모든 증인들의 진술은 일치해. 마지막으로 묻겠어. 그 국을 끓이면서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 거지? 저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흔들리면 저는 완전히 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하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라는 두 단어를 듣고 형사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저처럼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남편 강민준과 시누이 강효진이 대질신문을 위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증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의 안색이 살짝 변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마 제가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증거?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지? 형사님이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와 유진이는 제 행동을 보며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해졌습니다. 형사님, 우선 이걸 좀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열어 사진 앨범을 찾은 뒤 형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찍힌 사진 한 장, 그것은 바로 경희 한의원의 붉은 도장이 찍힌 처방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환자 이름 김영희와 함께 구체적인 약제명과 복용량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시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한의사 중 한 분이신 박 원장님께서 저희 시어머니의 심신 안정과 보혈을 위해 특별히 처방해 주신 약입니다. 지금 바로 경희 한의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형사님은 처방전을 보고 굳었고 민준 씨와 유진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한 척했습니다. 민준 씨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게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이 처방전을 방패막이 삼아서 몰래 다른 걸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저씨. 저 여자 아주 교활해요. 유진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론 내리기엔 아직 일러요. 연극은 아직 클라이맥스에 이르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태연하게 제 휴대폰의 동영상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형사님,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저는 한의사분께 상담을 받고 약을 짓는 전 과정을 신중하게 촬영해 두었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 10분 길이의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소리와 화면은 아주 선명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박 원장님은 각 약제의 효능을 상세히 설명하고 복용량을 당부하며 이 약제는 절대로 안전하고 중독을 일으킬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원의 풍경, 간판, 그리고 인자한 원장님의 얼굴까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형사님은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와 유진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만든 연극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보고 드립니다. 음식물 샘플 감정 결과와 병원에서 보낸 환자 상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형사님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다시 민준 씨 남매를 쳐다봤습니다. 감정 결과. 그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닭백숙 샘플에서는 어떤 종류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성분은 서유나 씨가 제출한 처방전의 한약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 씨와 유진이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유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저 약을 먹고 중독됐는데 다시 검사해봐야 해요. 조용히 못해. 형사님이 소리치자 아이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정량 분석 결과 국물에 포함된 산조인과
원지의 양이 처방전 기준치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복용량은 피해자의 쇠약한 상태와 고혈압 병력을 고려할 때 병원에서 기록한 것과 똑같은 경련과 거품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희 씨는 현재 응급 처치 후 위기를 넘겼고 건강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무죄였습니다. 독살 사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보약을 과다 복용하여 일어난 중독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큰 의문이 남았습니다. 저는 정량 처방전이라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몰래 국에 약을 더 넣어 복용량을 3배로 늘렸을까요? 형사님의 날카로운 눈빛은 이제 강민준과 강유진 남매에게로 향했습니다. 강민준 씨, 강유진 씨, 이 점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두 사람은 마치 석상처럼 굳어 말을 더듬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저를 해치기 위해 놓았던 덫이 이제 그들 자신을 옥죄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서투른 연극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역전극은 멋지게 성공했습니다. 제 무죄는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 앞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은 1단계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그들의 집에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님의 날카로운 신문 앞에서 강민준과 강유진 남매는 처음에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고 모순투성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점심 내내 방에서 게임만 했다고요. 유진이가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시 침묵하며 마음을 가다듬더니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내놓으려 애썼습니다. 형사님, 혹시 제 아내가 급하게 약을 넣다가 실수로 양을 잘못 넣은 건 아닐까요? 약사라고 해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는 또다시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말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노련한 형사님은 이미 그들의 눈에서 거짓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것이 집안 내부의 문제이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죄를 묻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다시 그들 남매를 보더니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윤아 씨,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증거와 감정 결과에 따라 우리는 당신에게 독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약의 양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가족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해방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가 수사를 요청할 리 없다는 것도요. 이 사건은 아마 실수로 종결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법이 그들을 처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고 제 방식대로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휴대폰과 개인 소지품을 돌려받고 조사실을 나왔을 때 민준 씨와 유진이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통쾌함이나 승리감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당혹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야, 미안해.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래서 경솔했어. 화 풀지 마. 응.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제 눈은 그들 남매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을 오싹하게 만드는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뒤에 멍하니 서 있는 그들을 남겨둔 채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김 여사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부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안색은 아직 창백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부인은 깜짝 놀라며 경악과 공포에 찬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너 체포된 거 아니었어? 이제 풀려났어요. 저는 대답하며 의자를 끌어 부인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가 무죄니까요. 저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부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드린 보약, 효과가 좋았나요? 저의 비꼬는 듯한 질문에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모르신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누가 제 국에 몰래 약을 더 넣었는지 모르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무고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신다는 건가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민준 씨와 유진이도 막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두 사람 모두 어색해하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차갑게 식은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식사 시간은 이제 장례식장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사 후 민준 씨가 저를 따라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또다시 사과의 말을 꺼냈고 또다시 자신의 경솔함을 탓했습니다. 저에게 보상하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들었습니다. 다투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어머니와 유진이의 계획에 당신도 가담했어요. 그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맹세할게. 난 그냥 갑작스러운 일에 놀랐을 뿐이야. 유나야, 날 믿어줘. 그는 열변을 토하며 맹세했지만 3년간 그와 함께 살아온 저는 그의 눈에서 거짓을 읽었습니다. 그가 직접 계획을 세운 주동자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히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는 저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가족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옆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이 집에 머물 것입니다. 이 집을 제가 감독하는 무대로 만들고 그들을 제가 쓴 연극의 주연 배우로 만들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들이 제게 안겨준 모든 눈물과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숨어있던 자는 드러났고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중독 연극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활한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그들의 어떤 변명도 잘라낼 수 있는 증거가요. 그 후 며칠 동안 저택 안의 삶은 돌덩이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차가운 전쟁의 기운이 집안 구석구석을 감쌌습니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게 큰 소리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인과 유진이는 저를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집 한 구석에 모여 소곤거리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입을 다물고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 강민주는 반성하는 남편 역할을 연기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제게 더 관심을 보이는 척했고 때때로 꽃이나 선물을 사주며
저를 달래기 위해 달콤한 말을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모든 행동에서 어색함과 위선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재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믿게 만들어서 제가 더 이상 문제를 파고들지 않고 잊어버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제 마음은 그가 제 뺨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던 그날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제 눈에 서투른 연극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선물을 받고 그의 달콤한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관대한 아내이자 며느리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저의 비정상적인 순종에 그들은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예전처럼 순하고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양이 이제 송곳니와 발톱을 드러내고 조용히 사냥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 제 계획은 아주 중요한 단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집을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제 통제하에 있는 무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중함과 교묘함이 요구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술자를 부를 수도 없었고 쉽게 발각될 수 있는 평범한 카메라를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전문 지식과 인맥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현재 보안 장비 및 첨단 기술 전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인들의 생활 습관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초소형 녹화 장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강 상담에 활용할 목적이라고요. 제 친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최신 스파이 카메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탁상시계, 휴대폰 충전기, 와이파이 공유기, 심지어 옷걸이 등 평범한 물건의 형태로 완벽하게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고화질의 녹음 기능도 선명했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제 휴대폰과 직접 연결되어 원격으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를 확보한 후 다음 단계는 설치였습니다. 저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어느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매주 일요일 아침절에 가는 습관이 있었고 민준 씨는 파트너와 중요한 테니스 경기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집을 비우자마자 저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긴장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약 3시간 뿐이었습니다. 저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장소는 거실이었습니다. 이곳은 공동생활 공간이자 그들의 대부분의 대화와 연극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TV 선반 위에 낡은 탁상시계를 카메라가 내장된 새 시계로 교체했습니다. 그 카메라의 각도는 소파와 탁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특별한 휴대폰 충전기를 방구석 콘센트에 꽂아 식탁 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는 주방이었습니다. 이곳은 사건의 현장이었고 저는 그들이 다음 음모를 꾸밀 장소 또한 이곳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곳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위장할 물건이 많지 않아 더 어려웠습니다. 잠시 고민한 끝에 저는 젓가락 끝만한 초소형 카메라를 주방 조리대 바로 위쪽 찬장 아래에 부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어서 바닥에 엎드려 찾지 않는 한 발견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준 씨의 서재의 옷걸이로 위장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단순히 유약한 공범자가 아닐 것이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카메라가 제가 답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후 저는 신중하게 제 휴대폰과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카메라의 영상과 음성은 선명하게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포장지를 버리고 복통으로 힘들어하는 아내 역할을 계속하기 위해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평소처럼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집에서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감독이자 그들의 모든 비밀과 거짓말을 손에 쥔 조용한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진짜 얼굴, 그들의 어두운 음모가 보이지 않는 카메라, 렌즈 앞에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요.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조용히 그들의 연극을 관람하며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기회를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집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쳤습니다. 모든 구석을, 진실을 아는 유일한 관객이 저인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사악한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물에 걸려들기를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후 끔찍한 대화와 진실이 녹화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해치려는 음모를 폭로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비밀, 잔인한 배신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서 사건 이후 저의 순종적이고 침묵하는 태도는 김 여사님, 모녀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굴복했다고, 민준 씨를 너무 사랑하고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조심하거나 꺼리지 않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일함이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약 3일 후에 어느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민준 씨는 또 접대를 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그를 위해 해장국을 준비해두고 먼저 침실에 들어가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침대에 누워 무선 이어폰을 끼고 비밀 카메라를 통해 집안의 모든 움직임을 휴대폰 화면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만이 안다고 생각했겠죠.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탁상식의 카메라의 시야에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유진이가 입술을 삐죽이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근데 서유나 저 여자는 감옥에 가기는커녕 오빠한테 더 사랑받게 생겼네. 엄마, 봐봐. 오빠가 또 새 핸드백 사줬잖아. 김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찻잔을 따랐습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걔가 그렇게 고단수일 줄은 몰랐다. 증거로 남기려고 동영상을 찍고 사진까지 찍어둘 줄 누가 알았겠니. 역시 배운 것들은 얕볼 수가 없어. 하지만 걱정 마라. 이번에 빠져나갔다고 다음에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엄마가 다른 계획을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또 무슨 계획인데요, 엄마? 유진이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 김 여사님이 쏘아붙였습니다. 넌 정말 덩치만 컷직업은 많아가지고 지난번엔 우리가 걔의 교활함을 예측하지 못해서 얕봤던 거야. 이번엔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민준이랑도 얘기했다. 걔도 조급해하더구나. 그 애배는 점점 불러오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그 애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온다고? 수천 개의 질문이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제 등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화면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김 여사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초고감도 마이크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녹음했습니다. 소위 걔도 조급해하더라. 민준이네 거래처 회사 박 사장 딸 말이야. 우리가 빨리 행동하지 않으면 내 오빠 사업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걔랑 민준이가 만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 근데 중요한 건
걔가 지금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자를 임신하고 있다는 거야. 벼락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묵인하고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누명을 쓴 것보다 수만 배는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의 냉담함, 갑작스러운 출장,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오던 밤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잔인하고 완벽한 배신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이 문제로 저를 압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준 씨를 위해 다른 길을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다른 여자를요. 그들의 눈에 저는 그저 장애물, 하루빨리 제거해야 할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의 다음 말은 그들의 모든 어두운 음모를 폭로했습니다. 그 국에 약을 더 넣는 계획도 내가 걔랑 민준이랑 다 상의해서 짠 거야. 목적은 서유나 걔를 몇 년 감옥에 보내는 거였지. 그동안 민준이가 그걸 핑계로 이혼하고 모든 게 잠잠해지면 소희를 당당하게 새 아내로 맞이하는 거지. 그러면 손주도 안고 그 골칫덩어리도 쫓아내고 일석이조 아니겠니. 근데 서유나 걔가 만만치 않은 년일 줄이야. 계획이 실패했으니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지. 그랬구나. 저는 눈물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제 남편. 제가 한 이불을 덮고 자던 그 남자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로 주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제 뺨을 때린 것, 경찰서에서 한 거짓 진술, 그 모든 것은 화가 나서 한 경솔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극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연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제가 그의 뒤늦은 후회를 거의 믿을 뻔할 정도로요.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유진이가 다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천천히 해. 김 여사님이 다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방법이 있어. 중독 사건 후유증이 남은 척하는 거야. 계속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하는 거지. 걔를 들볶고 수발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야. 민준이도 협조해서 걔한테 냉담하고 질린 척할 거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집에서 살다 보면 제풀에 지쳐서 스스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걔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고 우린 한 푼도 손해볼 게 없지. 지옥이 어떤 건지 천천히 맛보게 해주는 거야. 마지막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온몸을 감싸는 무서운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지옥이라고? 당신들이 나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좋아요. 누가 진짜 지옥에서 살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겠어요. 20분이 넘는 그 영상은 신중하게 저장하고 여러 곳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고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썩어빠진 한 가족 전체의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유나가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쓸 차례였습니다. 모든 악당들이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마지막 장을요. 그들의 음모는 드러났지만 저를 망연자실하게 만든 것, 이미 상처투성이었던 제 심장에 치명적인 칼을 꽂은 것은 바로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소희 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자를 임신했어. 벌써 4개월째야. 김 여사님의 그 말은 마치 고장난 테이프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반복될수록 제 마음 깊은 곳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제 미래처럼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제 남편 강민준. 4년간의 아름다운 대학 시절을 함께 보냈고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잔인한 거짓말쟁이이자 배신자였습니다. 온몸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 완전한 붕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혹독함과 시누이의 무례함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민준 씨가 저를 사랑하고 제 편에 서주기만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가 지난 3년간 참고 견뎌온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구명줄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단지 유약하고 동조한 것이 아니라 주동자 중 한 명이자 제 인생 비극의 주연 감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접대 핑계로 늦게 귀가하며 파트너의 향수 냄새라고 어설프게 변명하던 여성 향수 냄새가 진동하던 밤들을, 화장실에서 몰래 하던 통화와 급하게 삭제된 메시지들을, 그리고 제가 순진하게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믿었던 침대에서의 냉담함과 거리감을. 저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정교한 속임수의 연극 속에서 살면서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명목상의 아내였고 그의 마음과 육체는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의 것이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누명을 쓴 고통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누명을 썼을 때는 이성으로 맞서 싸우고 공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제 마음은 죽었습니다. 제가 쌓아올린 모든 믿음, 희망, 사랑이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느끼는 울음이 아니라 뺨을 타고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제 순진함을 위해 울었고 헛되이 낭비된 3년의 청춘을 위해 울었고 거짓과 계산으로 더럽혀진 순수했던 첫사랑을 위해 울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민준 씨의 차 소리가 들려왔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끄고 깊이 잠든 척 누웠습니다. 지금 그에게 제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해야 했습니다. 침착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침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를 깨울까봐 그랬을 겁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저를 안으려고 팔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제 몸에 닿는 순간 저는 혐오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구역질을 참으려 했으며 숨을 고르게 쉬려고 노력했습니다. 방금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온, 자신의 가족과 함께 저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남자 옆에 누워있자니 공기가 끈적끈적하게 느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옆에 누운 남자를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모습이었지만 어째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제 안의 사랑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를 보면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간 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랑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짓밟힌 한 여성의 자존심을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김 여사님 모녀의 복수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희극일 뿐이었습니다. 저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요? 좋아요. 하지만 그 지옥은 당신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손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음모를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위선적인 남편의 가식적인 가면도 벗겨낼 것입니다. 저는 그가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귀한 손주가 그들 가문 전체에 가장 큰 수치심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제 안의 증오의 불길은 이제 새롭고 더 명확하며 더 잔혹한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의 막은 제가 내릴 것이고 그 결말은 결코 그들에게 해피엔딩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 밤 눈물을 다 쏟아낸 후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순진하고 순종적인 서윤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계산할 줄 알고 자신의 공정을 되찾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침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즉시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 쉬운 일입니다. 저는 그들이 이 결혼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벗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머물게 하고 매일 저와 마주하게 하고 그들이 저를 위해 준비했던 바로 그 지옥을 천천히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전략을 쓸 것입니다. 그들의 연극보다 더 완벽한 연극을 펼칠 것입니다. 제 반격 계획은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해 보이는 후의 연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때 저는 주도적으로 시어머니께 반찬을 집어드렸습니다. 얼굴에는 죄책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 많이 생각했어요.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고의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약을 사와서 드시게 한 건 제가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한 거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 철없는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시댁 식구들은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김 여사님과 유진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좀 더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마침내 두려움을 알고 굴복했다고 생각했겠죠. 김 여사님은 헛기침을 하며 여전히 윗사람 행세를 했습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됐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는 며느리 도리를 다하도록 해라. 그날부터 저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효심 깊은 며느리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점심에는 부인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었으며 저녁에는 직접 부인의 다리를 주무르고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노인 건강 관리에 관한 책과 신문을 많이 사와서 부인께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부인이 두통과 피로를 호소하실 때마다 저는 그것이 저를 괴롭히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극도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파스를 가져오고 약을 가져오고 한마디 불평 없이 몇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저의 후회는 서서히 그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존심 강한 김 여사님은 자신이 저를 완전히 굴복시켰다고 믿었습니다. 부인은 제 보살핌을 즐기기 시작했고 온갖 심부름을 시켰으며 이웃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고집 센 며느리를 길들였는지 자주 자랑했습니다. 유진이도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시 무례한 태도로 돌아와 저를 집안의 하녀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그는 아마 가장 만족했을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지난 일을 언급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을 보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폭풍이 지나갔고 이제 발각될 걱정 없이 자신의 불륜 관계를 안심하고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찍 나가 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시작했고 몰래 통화하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모든 거짓말이 제 감시망 안에 있다는 것을요.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하면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의 통화에 무관심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늦게 귀가할 때 깊이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내연녀에게 속삭이는 모든 달콤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박소희라는 내연녀의 신원과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불과 며칠 만에 그녀에 대한 두꺼운 파일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데이트하고 쇼핑하고 심지어 함께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산부인과에서 진찰받는 그녀의 사진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말했던 4개월 된 배는 완전히 사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옥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붕괴의 고통이 아니라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저는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사랑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저와 한 집에 사는 남자의 위선에 혐오감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는 낮에는 제게 다정할 수 있었지만 밤에는 다른 여자 곁에서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최강의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음모를 폭로하는 동영상, 그리고 남편의 불륜과 혼외자에 대한 증거 파일. 하지만 저는 아직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속고 배신당하는 기분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된 행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희망, 귀한 손주까지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새롭고 더 대담하며 더 지독한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독하는 연극에 곧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고 그 인물은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남편과 그의 내연녀 박소희의 불륜 증거를 조용히 수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거짓 제국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잔인합니다. 운명은 제 손에 예상치 못한 선물, 그들을 뿌리부터 파괴할 수 있는 충격적인 비밀을 쥐어주었습니다. 사설 탐정으로부터 파일을 받은 후 저는 며칠 밤을 새워 제 결혼에 끼어든 그 여자에 대해 면밀히 연구했습니다. 민준 씨의 사업 파트너 딸인 박소희는 젊고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제 남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도 저는 질투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단지 궁금증만 일었습니다. 무엇이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그토록 홀리게 만들었을까? 단지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 그들이 귀한 손주라고 믿는 그 아이 때문일까? 한 여성의 직감, 그리고 약사의 논리가 제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시 탐정을 고용했지만 이번에는 목표가 민준 씨가 아니라 박소희에게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 특히 제 남편 외의 다른 사회적 관계를 면밀히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에게는 희미한 추측, 미친 가설이 있었고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후 탐정이 보내온 정보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소희는 제 남편 한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최진욱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또 다른 불분명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잘생긴 유명 헬스 트레이너로 바람둥이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들이 은밀한 장소에서 몰래 데이트하는 사진과 친구 이상의 친밀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세부사항, 저를 숨막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녀의 스케줄이었습니다. 탐정은 박소희가 민준 씨와 데이트를 한 후에는 어김없이 최진욱을 만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민준 씨는 그녀가 돈을 뜯어낼 금광일 뿐이고 저 다른 남자가 그녀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끔찍한 가설이 제 머릿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박소희가 제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만날 수 있다면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과연 제 남편의 아이일까? 이 질문은 저를 끝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박소희와 최진욱의 관계, 특히 그녀가 임신을 시작한 시점의 관계를 더 깊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선물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탐정은 한적한 카페에서 박소희와 최진욱이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진욱은 박소희에게 아이에 대해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말해봐. 그 애 도대체 누구 애야? 내 애야? 아니면 그 늙은이 애야? 최진욱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미쳤어?
조용히 해. 박소희가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당연히 당신애지. 하지만 그 사람 애라고 해야 우리 모자가 미래가 생길 거 아냐. 그 인간은 늙고 멍청한 데다 아들에 목말라 있어서 속이기 쉬워. 당신은 그냥 그림자 속 아빠 역할이나 얌전히 하고 있어. 내가 애 낳고 그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면 그때는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더러웠습니다. 제 남편 강민준, 자신의 똑똑함과 유능함을 늘 자랑스러워하던 그 남자는 내연녀에게 배신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의 자식을 기쁘게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님, 자신의 고귀한 혈통을 늘 자랑스러워하던 그분은 곧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귀한 손주를 기쁘게 맞이할 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집에 들인 여우에게 보기 좋게 놀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 행복을 무참히 파괴하고 저를 감옥으로 내몰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사기극, 철저한 거짓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안의 고통은 이제 차가운 통쾌함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면을 벗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 자부심, 그리고 그들이 기쁘게 그리고 있던 미래까지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동요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연극은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그들을 폭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거짓된 기쁨에 계속 잠겨있게 둘 것입니다. 새 신부와 귀한 손주와 함께할 결혼식과 미래를 계획하게 둘 것입니다. 저는 기다릴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즐거운 날,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 이 깜짝 선물을 건넬 것입니다. 저는 자신들이 수치스럽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일 테니까요. 저는 내연녀 박소희의 가짜 임신에 대한 진실이라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사를 기다리는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덫을 놓고 제 먹잇감, 아니 늑대무리 전체가 스스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심, 강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을 내릴 무대는 바로 화해라는 이름의 가족 파티, 실제로는 심판의 파티였습니다. 귀중한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효심 깊은 며느리, 관대한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저의 헌신과 순종은 시댁 식구들을 완전히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제가 운명에 순응했고 가장 큰 위협이 제거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아픈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자주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인이 미래의 며느리와 귀한 손주를 만나러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주말에 출장을 간다고 자주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박소희 모자를 데리고 쇼핑을 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조종하는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 모든 데이트, 모든 쇼핑이 제 탐정에게 기록되어 매일 저에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사진을 보면서도 아무런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곧 폭발할 화산 위에서 축배를 드는 그들이 불쌍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가 되었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화창한 주말을 골라 가족 파티를 열고 싶다고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김 여사님께 말했습니다. 지난번 일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이번 주말에 작은 파티를 열어서 다 같이 화해하고 지난 일은 모두 잊는 게 어떨까요? 제 친구들과 오빠 친구들도
몇 명 초대해서 집안 분위기도 좀 띄우고요. 화해라는 두 단어를 듣고 김 여사님과 유진이는 의미심장하게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완전히 항복하고 자신들의 환심을 사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겠죠. 김 여사님은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심지어 아주 고상한 척했습니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 참 좋구나. 한 가족인데 서로 용서 못할 게 뭐 있겠니? 민준 씨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저와 그의 친구들이 서로 알게 되고 나중에 평화롭게 헤어지기 위한 길을 닦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초대하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의 내연녀 박소희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요즘 거래처 박 사장님 따님인 소희 씨랑 자주 만난다고 들었어요. 예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던데. 이참에 소희 씨도 초대해서 저랑 친구가 되게 소개해주는 건 어때요? 민준 씨는 제 말을 듣고 굳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잠시 당황한 후 그는 즉시 동의하며 저를 이해심 많고 관대한 아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제 초대가 관대함이 아니라 심판법정으로의 소환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파티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집이 아닌 고급 레스토랑에 VIP 룸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기억에 남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벤트 기획사도 고용하여 파티룸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족의 추억 사진을 상영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진짜 내용은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모든 주요 인물들이 빠짐없이 모였습니다. 김 여사님 모녀는 화려하게 차려입고 파티의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유진이는 경멸에 찬 눈으로 저를 계속 힐끗거렸습니다. 민준 씨는 모범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하며 항상 제 곁에 서서 때때로 가식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 박소희가 명품 드레스를 입고 민준 씨의 팔짱을 다정하게 낀 채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도전적이면서도 승리자의 동정심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 씨. 그녀가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멋진 아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미소였을 겁니다. 어서 와요, 소희 씨. 저도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앉아요. 다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운명의 파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아주 기묘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척하며 형식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음모와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계속해서 박소희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친딸보다 더 살뜰히 챙겼습니다. 입에서는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희야, 요즘 살이 좀 붙었구나. 많이 먹어야 한다. 알았지? 민준 씨는 저와 박소희 사이에 앉아 양쪽에 공평하게 관심을 쏟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배우였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셨을 때 저는 와인잔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벤트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방의 조명이 꺼지고 작은 무대에만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즐거운 자리를 위해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은 짧은 영상입니다. 모두 화면을 봐주세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호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보여줄지 궁금해했습니다. 민준 씨와 김 여사님, 모녀는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저의 아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공포 영화가 상영될 것이라는 사실은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저와 민준 씨의 결혼사진, 가족 여행 사진 등 평화로운 이미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익숙한 장소,
우리 집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백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국에 약을 더 넣은 음모, 저를 감옥에 보내려던 계획, 그리고 민준 씨가 바람을 피우고 혼외자를 가졌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김 여사님과 유진이의 입에서 명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국에 약을 더 넣는 계획도 내가 걔랑 민준이랑 다 상의해서 짠 거야. 목적은 서유나 걔를 몇 년 감옥에 보내는 거였지. 이 말이 흘러나오자 모든 시선이 민준 씨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시체처럼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내연녀 박소희도 깜짝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화면은 계속되었습니다. 소희개가 지금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손자를 임신하고 있다는 거야. 벌써 4개월째야. 이 순간 더 이상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연극은 더할 나위 없이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님과 유진이는 의자에 주저앉아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멍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은 특별히 어머니와 소희 씨에게 우리 가족의 귀한 손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드립니다. 저는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의 영상이 아니라 레스토랑의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말해봐. 그 애 도대체 누구 애야? 내 애야. 아니면 그 늙은이 애야. 최진욱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쳤어. 조용히 해. 박소희가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연히 당신 애지. 하지만 그 사람 애라고 해야 우리 모자가 미래가 생길 거 아냐. 그 인간은 늙고 멍청한 데다 아들에 목말라 있어서 속이기 쉬워. 당신은 그냥 그림자 속 아빠 역할이나 얌전히 하고 있어. 내가 애 낳고 그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면 그때는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 박소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핏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은 이제 시댁 식구들에게서 그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경멸과 혐오의 시선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손주를 얻게 되어 기뻐하던 김 여사님은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박소희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우리 집안 전체를 속여? 민준 씨도 분노에 찬 눈으로 박소희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내연녀에 의해 바보,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저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박소희가 당황하며 저를 손가락질하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굴욕감에 얼굴을 감싸고 죄인처럼 파티룸을 뛰쳐나갔습니다. 운명의 파티는 이제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한때 그렇게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카드는 모두 뒤집혔고 제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보고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연극은 여기서 끝입니다. 제가 기획한 화해 파티에서 시댁의 모든 어두운 음모와 더러운 비밀이 더할 나위 없이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연녀는 도망쳤고 주동자들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공간 속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선언한 연극의 끝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한 가족의 관 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망치질처럼 차갑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소희가 방을 뛰쳐나간 후 VIP룸의 공기는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끈적끈적해졌습니다. 감미로운 배경음악은 꺼졌고 오직 무거운 숨소리와 제가 증인으로 일부러 초대한 몇몇 친구들의 경악에 찬 눈빛만이 남았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은 여전히 밝았지만 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의 미래처럼 칠흑 같은 어둠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부인은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부인의 가장 큰 희망이자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귀한 손주가 비눗방울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게다가 부인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미래의 며느리에게 보기 좋게 속았습니다. 배신의 고통과 며느리에게 만천하에 망신당한 굴욕감이 항상 오만하고 거만했던 이 여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 손주. 그 순간에 부인은 더 이상 밉지 않았습니다. 비참하게 실패한 패배자의 가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무례한 시누이 유진이는 더 심했습니다. 아이는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껴 울었습니다. 두려움과 수치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신나게 참여했던 연극, 아첨하던 말들, 무고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자신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두려웠습니다. 제 눈빛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 다가올 암울한 미래가 두려웠을 겁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한 번도 마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과응보가 닥치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바로 제 남편 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 다시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이 연극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아내를 잃었고 상상 속에서나마 존재했던 아들을 잃었으며 성공한 남자의 명예와 체면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내연녀에 의해 교활한 음모 속 광대,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나 여동생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도 내연녀처럼 수치심에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레스토랑 바에서 집어온 듯한 독한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고 긴 숨을 내쉬며 술을 들이켰습니다. 술이 입가로 흘러내려 명품 셔츠를 적셨습니다. 하. 그가 미친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큼하고 절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그는 어머니, 여동생을 차례로 가리키더니 마침내 박소희가 떠난 빈 의자에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당신들이 날 바보로 만들었어. 진짜 바보로.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극심한 후회와 애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제 앞에, 우리 친구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상 오만하고 자부심 넘치던 그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제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쓰레기야. 개자식 같은 남편이야. 엄마 말에 눈이 멀었고 그 여우 같은 년한테 속았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준 유일한 여자를 무참히 상처 줬어. 유나야, 제발 날 용서해줘.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맹세할게. 내가 다 보상할게. 뒤늦은 사과, 비참한 애원. 예전에 저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제 다리를 차갑게 빼냈습니다. 일어나요, 민준 씨. 저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당신은 저한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의 어리석음에 잘못한 거죠.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꿈이 깨져 무너진 늙은 어머니, 두려움에 우는 여동생, 그리고 절망 속에서 무릎 꿇고 애원하는 남편.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그린 행복하고 고귀한 가족의 그림은 이제 다시는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붕괴는 제가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의 탐욕, 이기심, 그리고 거짓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깊은 구덩이를 팠고 이제 그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고 감독인 저도 무대를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들을 돌아봤습니다. 저를 위해 끈기 있게 남아 증인이 되어준 친구들이었습니다. 모두 와줘서 고마워요. 파티는 끝났으니 편하게 식사하세요. 저는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핸드백을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거짓의 잿더미 속에서 가라앉고 있는 한 가족을 뒤로 한 채 저는 통쾌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지난 3년간 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낡은 한 장이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운명의 파티는 시댁의 완전한 붕괴로 끝났습니다. 모든 음모와 거짓은 드러났고 썩어 문드러진 관계의 잿더미만 남았습니다. 저는 울음소리와 뒤늦은 애원을 뒤로하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고 제가 진정으로 자유와 평온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여사님, 모녀의 자백이 담긴 동영상, 민준 씨와 박소희의 불륜 사진 파일, 그리고 가짜 아들 임신 사기극을 폭로하는 녹음 파일과 박소희와 내연남의 다툼 영상까지 저는 이 모든 것을 작은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명예와 미래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이혼 서류와 재산 분할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제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단호한 서명이었습니다. 그 가족과의 모든 속박은 이제 끊어져야 할 때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한때 제 집이었던 그 저택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겁고 암울했습니다. 김 여사님과 유진이는 방에 틀어박혀 저와 마주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두컴컴한 거실 한가운데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주위에는 빈 술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는 붉게 충혈되고 부어오른 눈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야, 돌아왔구나. 날 버리지 않을 줄 알았어. 아직 날 사랑하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제 침묵은 수천 마디의 비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탁자로 다가가 USB와 이혼 합의서 파일을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에게 밀었습니다. 읽어보고 거기에 서명해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서명을 보고 그는 겁에 질려 다시 한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 돼, 유나야. 이러지 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나는 쓰레기고 바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엄마랑 유진이도 내쫓을게. 박소희 그 여자랑도 완전히 끝낼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제발 날 떠나지만 말아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둘만. 제발. 그의 애원은 절박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3년 전의 서윤아였다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서윤아는 바로 그의 거짓과 잔인함으로 단련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고 처음으로 연민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저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습니다. 왜 모든 게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가 혹독해서도 유진이가 교활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당신 때문에 한 남자의 유약함, 거짓, 그리고 줏대 없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집의 기초가 썩었다면 아무리 겉을 예쁘게 칠해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당신이 나를 지키는 대신 당신 가족을 선택한 그날,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진 그날, 그리고 당신이 내 뺨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사랑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USB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알다시피 이걸로 나는 당신 가족을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어요. 어머니와 유진이는 무고죄로 법정에 서야 할 거고, 당신은 불륜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죄로 명예와 경력을 모두 잃게 되겠죠. 법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아내를 속이고 심지어 내연녀에게 배신당한 사람과 사업하고 싶어 할 파트너는 아무도 없을 거라는 거. 민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자기 가족 전체의 생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뭘 원해? 두 가지를 원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혼 서류와 합의서의 서명이에요. 우리 서로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둘째, 이 집은 결혼 후 공동 재산이에요. 저는 이 집은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집 가치의 절반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제게 송금해줘요.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에요. 지난 3년의 내 청춘, 내가 겪어야 했던 육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당신의 배신과 당신 가족의 악랄함에 대한 대가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동의하면 이 USB는 영원히 기념품으로만 남을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일 이 모든 것은 변호사 책상 위에, 그리고 어쩌면 언론사 책상 위에도 놓이게 될 거예요. 선택해요. 민준 씨는 주저앉아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각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그의 글씨는 그의 실패한 인생처럼 비뚤고 떨렸습니다. 일이 끝나자 저는 단 1초도 더 머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가 전날 밤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과 제 개인 소지품만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사준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비싼 명품들도 포함해서요. 저는 이곳을 떠날 때 제가 왔을 때처럼 빈손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요. 저는 계단을 내려와 한마디 작별 인사도 없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제가 문에 다다랐을 때 그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우리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야. 저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준 씨, 저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뺨을 때리고 경찰에 전화했을 때 당신의 아내 서윤아는 바로 그 순간에 죽었어요. 지금 당신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저를 비추었고 따뜻하고 찬란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깊게 했습니다. 제 가슴이 이렇게 가볍고 자유롭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낡은 한 장이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서윤아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순종에서 시작하여 지혜롭고 단호한 반격으로 이어진 여정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서윤아 씨가 너무 잔인하고 계산적이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내의 한계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아주 깊은 교훈을 줍니다. 특히 결혼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내와 관용은 아주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 조금 참고,
더 넓은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가 어리석음으로 치부될 때, 우리의 선의가 이용당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힐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존심의 마지막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잘못과 악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때로는 선함이 아니라 악이 활개치도록 돕는 동조이자 방조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령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상처 입힐 권리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뜨거운 가슴은 사랑하고 느끼기 위함이지만 차가운 머리는 판단하고 분석하고 순간의 감정에 눈이 멀지 않기 위함입니다. 서윤아 씨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이나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신중함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식, 이해력, 그리고 논리적 추론 능력이 최고의 자기방어 수단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폭풍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방에 대한 교훈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해한 관계에서 단호하게 벗어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무거운 짐을 과감히 잘라내는 것에서 옵니다. 서윤아 씨가 그 집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배신한 남편과 썩어 빠진 가족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거까지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 존중받고 사랑받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통해 여성의 강인함과 가치에 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께 전파해 주세요. 우리 모두, 특히 여성분들이 항상 자신을 사랑하고 인내의 한계를 알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갈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